사실 평생 저만 바라봐준 아내에게 저는 젊었을 적 큰 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고 지금도 제 곁에서 저와 함께하고 있네요. 말년에는 아내가 저에게 편히 기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현재의 저는 아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아내 껌딱지가 되어버렸죠. 천사 같은 아내는 그런 저를 귀찮아하기는커녕 늘 옆에 붙여두고 잘 챙겨줍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하기만 하네요. 젊은 시절 곱디 고았던 아내와 저는 대학교 때 처음 만났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여하구가 많지 않았던 시절 예쁘장한 그녀는 단연 우리 과의 여신이었어요. 저는 그런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죠. 아내는 다른 남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참 많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녀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제가 군대에 갔는데 여자친구는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도 한눈 팔지 않고 매일 편지를 써주면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취직하자마자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내와의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매일매일 꿀 떨어지는 생활을 했어요. 양가 부모님들과도 연애할 때부터 왕래했던 사이라서 별다른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2년이 지나서 귀여운 아들을 하나 낳고 그 뒤로 또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이쯤부터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다 보니 아내는 장난꾸러기 두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만 집중을 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임신했을 때의 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아내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내아이 2명을 키우다 보니 아내는 점점 목소리도 커지고 거칠어졌죠. 그 긴 시간을 보내며 아내는 점점 아줌마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인지 이성적인 매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아내를 많이 사랑했고 그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외모나 말투뿐만 아니라 저를 대하는 행동까지 많이 변해버렸죠. 하루 종일 아이들을 챙기느라 힘든 건 알겠지만 아내에게 저는 완전히 뒷전이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퇴근해온 저에게 아이들이 먹다 남은 반찬들을 내어주는 일이 허다했죠. 게다가 밤에 제가 조금이라도 들이대면 신경질을 내면서 저를 밀어내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애들도 일찍 자니까 오랜만에 둘이 오붓한 시간 좀 보낼까? 저리 좀 가. 하루 종일 애들 따라다니면서 챙기느라 너무 피곤해. 당신은 회사 갔다 와서 집에서 조금이라도 쉬었잖아. 난 애들 자는 지금 이 시각이 쉬는 시간이라고. 제발 나 좀 내버려 둬. 나도 혼자만의 휴식 시간이 있어야지. 그렇게 점점 저희 부부는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잠자리 횟수도 줄어들면서 서먹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외로워지더라고요. 왠지 나 자신이 돈 벌어오는 기계가 된 것 같기도 했고 세상에 혼자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답답한 마음이 들던 저는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살짝 술이 취해 회사 동료에게 이런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죠. 그랬더니 저보다 조금 더 일찍 결혼한 그 동료가 하는 말이 결혼해서 애 낳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아이들이 더 클수록 남편은 점점 집에서 설 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저를 위로해준다며 어딘가로 데려갔죠. 그렇게 회사 동료의 손에 이끌려간 곳은 단란주점이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만 들었지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회만 생기면 그곳을 드나들게 되었죠. 그곳에 가면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대접을 해주니 그 기분에 취해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몇 개월 동안 그 짓을 하다 보니 아내가 결국 알게 되고 말았죠. 처음에는 직원들 회식이라고 둘러댔지만 제 앞으로 나온 많은 금액의 카드값과 제 몸에서 나는 달콤한 향수 냄새, 그리고 옷에 묻어있던 립스틱 자국들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던 저는 결국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분노는 걷잡을 수가 없었죠. 당신이 어떻게 나를 두고 그럴 수가 있어? 거기에다가 돈을 주고 여자를 사는 그런 더러운 짓을 해?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당장 이혼해! 아내는 모든 상황을 알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미련한 저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정말 잘못했어. 잠깐의 실수였어. 당신은 항상 아이들 때문에 바쁘고 날 귀찮아하니까 외로워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미안해. 나 당신이랑 절대 헤어질 수 없어. 제발. 며칠 동안 매일같이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아이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달라고 사죄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겠다고 말이에요. 아내는 한동안 냉랭했지만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결국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경제권도 아내에게 다 넘겨주었고 아내가 하고 싶다는 건 다 하게 해주는 등 아내에게 꼼짝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아내의 용서를 구한 제가 나중에 다시 아내 속을 썩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 일을 마지막으로 집에서는 큰 소리 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학교를 들어간 아이들도 문제 일으키지 않고 착하게 잘 커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도 회사를 퇴직하고 아이들도 다 결혼해서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가 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아이들만 뒷바라지 하다가 아이들이 결혼하고 집에 혼자 남게 되자 아내는 갱년기까지 겹치면서 엄청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에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그런 공허한 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앞에 문화센터 같은 데에서 뭐 좀 배워보는 건 어때?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고 답답하잖아. 문화센터? 내가 오늘 잠깐 들러봤는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 여기 팜플렛 보라고 가져왔어. 그거 괜찮다. 우리 저번에 건강검진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는 것도 당신한테 도움이 된다고 했거든? 같이 해 그럼. 아내는 제가 가져온 팜플렛을 요리조리 살펴보다가 제가 같이 다니면 본인도 뭔가를 배우러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귀찮았지만 아내를 위해 우선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건강에는 운동이 최고라고 하면서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걸 배우자고 했어요. 저는 흔쾌히 따라 나섰고 우리는 함께 열심히 운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자기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다른 것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함께 글쓰기를 배우자고 했습니다. 저는 문학 생활이랑은 도통 맞지 않아서 글쓰기는 같이 다니기 힘들 것 같다고 했더니 아내는 아쉬워하면서 혼자라도 다니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글쓰기를 시작한 아내는 그것이 본인과 잘 맞았는지 그 뒤로 뭔가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하면서는 가끔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자기가 쓴 글들을 가져와서 저에게도 보여주었어요. 처음엔 숙제라고 하면서 들고 왔는데 바람 피운 남편을 혼내주는 장면에서 어떻게 복수를 하는 게 좋을지 제 의견을 묻더군요. 당신 이런 불륜 이야기는 쓰지 말고 행복한 이야기를 써봐. 이번에 숙제로 부부 이야기를 쓰라고 하는데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허구한 날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 이상한 주제밖에 생각이 안 나지. 부부 이야기 중에서도 즐겁고 행복한 게 얼마나 많은데 맨날 이렇게 어두운 내용으로 쓰니까 당신이 우울한 거 아니야. 뭐? 당신이 예전에 했던 짓이 생각나서 쓴 거야. 이걸 보면 괜히 찔려할까봐 보여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예 자기가 잘못한 걸 깨끗하게 잊은 줄은 몰랐네. 아내에게 그 말을 들으니
예전에 제가 저질렀던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래된 일이라 저는 그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것들을 잊고 살았던 모양이었죠. 순간 머쓱해진 저는 괜히 TV 채널을 돌렸고 아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또 다른 날은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써왔더라고요. 여보,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 한번 읽어볼게. 처음 보는 글인데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알 수 없잖아. 어? 이거 내가 며칠 전에 당신한테 한번 봐달라고 부탁했던 거잖아. 얼마 전에 봐줘놓고는. 아내는 저의 관심 없는 듯한 반응을 보고 몹시 실망한 눈치더라고요. 아니야. 이거 기억난다. 이제 보니 생각나네. 특히 이 부분이 내가 재미있었다고 했었잖아. 사실 저는 그 글 내용이 기억나진 않았지만 아내에게 기억나는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그 부분이 당신이 저번에 이상하다고 해서 오늘 새로 고친 부분인데 와이프 글에 이렇게 관심이 없어도 되는 거야? 아내가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제가 아내 글을 대충 읽어서 아내가 상처받은 것 같았죠. 사실 노안이 온 시점에 아내의 흐릿한 글씨를 집중하고 읽으려고 하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처받은 것 같은 아내의 얼굴에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도통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내는 됐다고 하면서 자기 글을 가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뒤로는 저한테 글을 잘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이게 낫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한동안 아내의 글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는 저에게만 안 보여줄 뿐 계속해서 글을 쓰는 듯 했죠. 저 역시 나중에 완성된 글이나 보여주겠지 하고 넘어갔네요.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외출을 했다가 우연히 아내를 보게 되었어요. 바로 아내에게 아는 척을 하려고 가까이 갔는데 아내는 웬 젊은 남자들과 함께 있더군요. 그리고 그 무리 안에서 아내는 정말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왠지 제가 아는 척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순간 기분이 이상해진 저는 아내를 모른 척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모른 척하고 있기엔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누구를 만나고 왔느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글쓰기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글 쓴다고 모여서는 젊은 남자들이랑 하하호호 하면서 수다만 떨더만. 그렇게 만나서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도 하고 고민거리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거지. 몇 번 만났더니 많이 친해졌어. 다행이지 뭐.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아내를 보니 남자들이 많은 곳에서 활기를 찾은 듯한 아내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럼 나도 같이 다녀볼까? 그 동호회 말이야. 뭐? 갑자기? 전에는 문학은 별로라더니? 처음엔 그랬는데 당신이 매일 글 쓰는 거 읽어보니까 왠지 재미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같이 다니겠다고 하면 아내가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예상 밖이더군요. 그런데 이미 우리끼리는 진도가 많이 나갔거든. 당신은 처음 글을 쓰는 거라서 지금 우리 동호회에 들어오면 적응하기 힘들 거야. 우선 집에서 책도 좀 많이 보고 우선 혼자 글쓰기 연습하는 건 어때? 당신이 글 쓰는 건 내가 도와줄게. 좋게 말했지만 결론은 거절이었죠. 솔직히 진도 못 맞춘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 따라가면 아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될 텐데 일부러 저를 그 동호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제 기억 속에는 그날 아내가 제가 동호회에 들어오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혹시 아내가 저를 환영하지 않는 것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내에게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으니 혼자 상상만 할 뿐이었고 자꾸만 아내가 젊은 남자들과 둘러싸여서 웃고 있던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쓰는 글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도 하더군요. 요즘엔 무슨 글 쓰고 있어? 요즘은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어.
당신이 예전에 어두운 이야기를 쓰면 기분이 우울해진다고 했잖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를 쓰니까 나도 모르게 기분도 좋아지고 사람이 밝아진 것 같아. 그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사랑에 대해서 쓰고 대리만족하는 거지 뭐. 이제 봄도 오고 꽃 피는 걸 보니까 달달한 사랑 이야기가 쓰고 싶더라고. 마음이 공허해서 그런지 설레이는 사랑을 다시 해보고 싶어서 대신 글로 쓰는 거야. 마음이 공허하긴 뭐가 공허해. 내가 당신 옆에 있는데. 그러게, 봄바람이 살랑거려서 그런가?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제가 예전에 술집을 다닐 때 그런 공허한 마음이 설레임으로 바뀌는 기분이었거든요. 과거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내도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한다며 엄청나게 꾸미고 있더라고요. 당신 어디 가는데 그렇게 예쁘게 하고 가는 거야? 어? 오늘 나 동호회 가는 날이잖아. 새삼스럽게 뭘. 달력을 보니 아내가 매주 동호회 가는 날이 맞더라고요. 아니 너무 꾸미고 있길래 다른 약속이라도 있는 줄 알았지. 분명 매우 퉁명스럽게 말했는데 아내가 활짝 웃으며 정말? 나 예뻐? 하며 엄청나게 좋아하더군요. 그리고는 다시 치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 한참 분주하게 준비를 하던 아내가 잠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아내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보이더군요. 궁금해서 슬쩍 보니 현우 선생님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이름으로 오늘 예전에 가고 싶다던 그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하기로 한 거 잊지 않으셨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와 있었죠. 순간 문화센터가 아닌 레스토랑에서 동호회 모임을 한다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보려 했는데 괜히 핸드폰을 마음대로 만졌다고 혼만 날 것 같았죠. 그래서 아내가 진짜 동호회를 하고 있는 건지 몰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제 결심을 모르는 아내는 준비를 다 마치고 오늘 본인은 저녁을 먹고 올 거라며 저녁에 아들과 며느리가 올 거라고 하고는 나갔죠. 저도 곧 아내를 뒤따라 나갔어요. 들키지 않게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가 보니 한눈에 봐도 연인들 데이트 장소 같은 예쁜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레스토랑은 통유리로 되어 있는 곳이어서 저는 밖에서 두 사람을 우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뭐가 그리 좋은지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이내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얼마간 이야기를 하던 아내는 갑자기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되는 양 눈물을 보였고 그 남자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고요.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던 저는 아내가 저에게 동호회를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젊은 남자랑 놀아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눈에서 불꽃이 튀는 느낌이 들었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당장 레스토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젊은 놈이랑 바람이라도 난 거야? 저는 다짜고짜 웬 젊은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지금 그게 중요해? 나한테 외롭다, 사랑하고 싶다고 하면서 젊은이들 사랑 이야기 소설 가지고 올 때부터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동호회 다니는 척하면서 이렇게 바람났을 진 상상도 못했다고. 남자와 아내는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만 볼 뿐이었고 그 얼굴에 더욱 화가 난 저는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넌 뭐야? 뭐하는 자식인데 남의 와이프 손을 잡아?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것도 너보다 나이도 한참 많은 여자하고 이러면 좋아? 남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제 이름을 부르며 진정하라고 하더군요. 전상호씨 진정하세요. 우선 흥분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는 어째서인지 저를 달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주먹으로 냅다 한 대 쳐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곧장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그 모습을 본 아내와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서 저를 잡고 말리더군요. 여보, 왜 이래 정말. 의사 선생님이잖아. 당신 아픈 거 치료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잖아. 기억 안 나? 아내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전상호 씨, 진정하세요. 우선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어째서인지 저를 달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주먹으로 냅다 한 대 쳐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곧장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그 모습을 본 아내와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서 저를 잡고 말리더군요. 여보, 왜 이래 정말. 의사 선생님이잖아. 당신 아픈 거 치료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잖아. 기억 안 나? 아내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발 이제 치매인 거 인정하자. 제발 부탁이야 여보. 아내의 말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신증과 치매라고 진단받았다네요. 아내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최대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을 작게나마 가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치매와 정신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약도 거부하며 먹지 않았대요. 그래서 운동이라도 같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재미가 없어서 안 한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도 약을 먹지 않으니 진행 속도가 빨라져서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했고 그 선생님이 저와 같은 증상의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는 동호회가 있다며 참여해보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저의 질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서 아내는 글쓰기 동호회 다니는 게 아니고 치매와 정신증 환자 가족들 모임에 다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여러 번 같이 다니자고 했는데 제가 이 병에 걸렸다는 걸 계속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환우 가족으로 혼자 다녔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을 써서 저에게 보여준 것은 과거의 일들을 잊지 않고 상기시키려고 도와주는 방법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아내와 저의 젊었을 때 이야기들이었다면서 벌써 우리의 젊은 시절까지 잊은 거냐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기억했던 최근의 일들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아내가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가만히 서 있자 같은 동호회 사람이라고 하면서 웬 젊은 남자들이 저한테 진정하라고 하더군요. 가만히 보니 저번에 길에서 아내와 같이 있던 사람들인 듯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도 부모님이 저와 비슷한 병에 걸렸고 저 같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이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상호님, 저 이현우 의사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병원에서 검진 받으셨죠? 제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 하고 있으니 제가 때린 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니 병원에 갔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제가 그런 진단을 받았었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아내는 괜찮아 괜찮아 하며 안아주었고 의사 선생님은 처음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상태가 더 심해졌다 하시더니 정말 그러시네요 라고 하더군요. 결국 아내가 울은 건 저 때문이었고 의사 선생님이 아내의 손을 잡은 건 위로였던 거죠.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일단락되고 난 뒤 집으로 오기로 한 아들네가 우리를 데리러 왔고 저와 아내는 함께 있던 사람들과 가게 주인에게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는 그동안 일기처럼 써놓은 노트를 보여주더군요. 거기에는 제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까지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니 제가 그간 아내를 의심했던 게 저희 머릿속에서 조작된 기억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고 아내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약을 먹으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이라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는 약도 매일 먹고 정신증이나 치매 증상에 좋다는 여러 가지 놀이를 선생님께 배워서 매일같이 아내와 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일기를 쓰고 일기 쓴 것을 보면서 실제의 기억을 머릿속에 남겨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꾸만 잊혀지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도 기억을 더듬어 우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분명 이 글을 쓴 지금도 나중엔 희미해지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아마 평생 아내에게
죄인일 것인가 봅니다. 아내는 지금이라도 제가 이 병을 받아들였다는 것에 고맙다고 하네요. 언제 무슨 기억을 놓을지 혹은 엉뚱한 상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행동할지 모르지만